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6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6월 5일에 올라왔던 카메라에 담긴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카메라에는 참 여러가지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TV 카메라에는 이런저런 장면들이 담기다 보니 비극적인 순간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장면들은 여과 없이 송출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들은 카메라에 담겨버린 충격적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료와 묘사, 실제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상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흐릿하게 처리했음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렐 수체크는 체코 출신의 스턴트맨이었습니다. 1947년 체코에서 태어났고 이후 캐나다로 옮겨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살았습니다. 카렐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의 직원으로 일했지만 또 다른 꿈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턴트맨으로서의 삶이었다고 하는데요. 위험할수록 보상이 더욱 크다고 생각했던 그가 처음으로 눈을 돌렸던 것은 어느 폭포였습니다.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였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폭포에서 위험한 스턴트를 수행하고 멋지게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특수한 장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통이었습니다. 카렐의 아이디어는 무척이나 간단했습니다. 통 안에 들어간 채로 폭포의 급류를 타고서 폭포 아래 그대로 떨어지는 스턴트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렐은 1977년 이 계획을 성공시키고 1984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로 계획합니다. 카렐이 들어있는 통을 물 위에 띄우자마자 빠른 속도로 통이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약 시속 120km 정도가 되는 무척 빠른 속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스턴트 역시도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스턴트에서는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통에서 구조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해야만 했고 그가 탔던 통은 그대로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두 번째 시도에서 통 제작에만 15,000달러, 또 인건비와 병원비를 포함해 3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들었지만 스턴트의 성공 이후 인터뷰 요청과 상품 판매를 통해 들어갔던 예산을 전부 회수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스턴트의 성공, 또 금전적인 성공까지 얻게 되면서 카렐은 또 다른 시도를 하나 더 계획하게 됩니다. 폭포 근처에 자신의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스턴트쇼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통 안에 타고 폭포를 건넜던 스턴트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쇼를 선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인공적인 스턴트를 선보일 무대로 정한 것은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열리는 스릴쇼 더비였습니다. 1985년 1월 19일 휴스턴에 위치한 에스트로돔 경기장. 카렐은 이 경기장 위에 꼭대기에 통을 매달고 그 안에 들어간 채 그대로 떨어지는 스턴트를 계획하는데요. 대신 밑에는 물이 가득 찬 바닥이 깊은 물탱크를 설치해서 폭포에 빠지던 그 순간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약 55m 정도로 폭포만큼이나 충분히 위험한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통에 들어간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원래는 예정된 신호에 맞춰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신호보다 일찍 통이 먼저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마저도 통이 물탱크 안에 잘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타고 있던 통은 물탱크 안이 아닌 물탱크의 단단한 가장자리에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중계를 하고 있던 장내 아나운서 역시도 이 상황은 쇼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카렐이 사고를 당했음을 급히 알렸습니다. 물탱크의 단단한 가장자리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비극적이게도 카렐 수체크는 머리를 비롯하여 가슴 부분까지 큰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결국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7세였다고 하네요.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사인 트로스, 1981년 이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른바 기록 세우기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가 방송에 직접 나와서 기네스북 등에 등재될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방송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에 꽤 인기가 좋은 편이었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네스북의 인지도 역시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한 번씩 그렇듯이 이 프로그램에도 방송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것은 1987년 5월이었는데요. 이날 프로그램에 도전한 참가자는 벨기에 출신의 스턴트맨이었던 알랭 빙크스였습니다. 그가 도전할 종목은 바로 버스 통과하기, 말 그대로 버스 여러 대를 통과하는 기록이었는데 당연히 스턴트인 만큼 그냥 통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줄줄이 놓인 버스의 안을 통과해서 끝까지 빠져나오는 것이 이 도전의 내용이었는데요. 자동차로 점프를 해서 버스 위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돌진해서 차량들의 안을 통과한다는 상당히 기가 막힌 내용의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알랭은 사실 1986년에도 이걸 도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전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총 4대의 버스를 통과해야 기록으로 인정됐지만 세 번째 차량 안을 통과하던 도중 자동차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쉬운 도전이 아니었던 만큼 알랭은 그때의 도전에서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비록 3대나 통과했다는 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절치부심하여 1년 만에 완벽한 재도전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가 도전했던 버스는 총 4대였는데요. 버스가 가로도 아니고 세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길이가 긴 편이었습니다. 알랭이 이번에 탑승할 차는 쇠볼의 카마로, 스턴트를 하기 위해 조금 더 개조가 된 상태였고 작년처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전벨트도 일반적인 벨트가 아닌 카레이서용 4점식 벨트를 부착했었다고 합니다. 힘차게 시동을 걸고 출발한 알랭 빙크스의 자동차는 빠르게 버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가 첫 번째 차량 안에 들어간 것까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서 뭔가 잘못되고 말았는데요. 두 번째 버스를 빠르게 통과하던 알랭의 차가 뭔가에 크게 충돌했는지 불꽃이 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버스를 계속 통과했는데요. 이윽고 마지막 버스를 통과한 알랭의 차가 나왔지만 자동차의 상태가 무척이나 기묘했습니다. 차의 윗부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운전석의 윗부분도 사라진 채였는데요. 관계자들과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당연히 알랭은 이미 목숨을 잃은 이후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두 번째 버스 때문이었는데요. 두 번째 차량이 다른 것들보다 천장의 높이가 좀 낮았으며 그로 인해 알랭의 자동차가 두 번째 버스를 통과하다가 차의 윗부분이 버스의 천장과 빠르게 부딪히면서 윗부분이 그대로 갈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천장에 부딪히기 전에 알랭이 몸을 숙였다면 중상은 입을지언정 목숨은 건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했던 안전벨트 때문에 그가 몸을 숙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착된 4점식 안전벨트는 일반적인 벨트와는 다르게 신체를 양쪽에서 교차하면서 단단하게 고정시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을 숙이는 것이 무척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 모든 과정을 그의 아내를 포함한 관중들도 목격했고 또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담기면서 최악의 방송사고로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해당 사고에 관해 다뤘던 영상의 댓글들 중에는 당시 실제로 사고를 목격했던 사람의 댓글도 있는데요. 이 사고가 일어나 그날 방송이 그대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스턴트맨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개사들인데요. 높은 곳에서 몸을 회전시키는 등의 묘기를 보이거나 공중그네를 타며 아슬아슬한 서커스를 보여주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한 모습이 동반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칼 왈렌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개사였습니다. 1905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칼,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서커스를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칼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고개를 시작했고 6살부터 실제 공연에 서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의 가족은 그레이트 왈렌다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유럽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1928년에는 미국으로 이주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칼의 주특기 중 하나는 밧줄 타기였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밧줄 위를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묘기로서 보통은 아주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고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의 고개는 녹슬지가 않았는데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손에 든 긴 장대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안전을 위한 그물이나 매트도 없이 이런 위험한 외줄타기를 자주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970년 7월 칼은 조지아에 위치한 탈룰라 강의 계곡에서 밧줄 하나를 걸어두고 외줄타기로 계곡 위를 건너는 새롭고 위험한 도전을 벌였는데요. 이날 칼의 이 기록적인 도전을 보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는 계곡 위에 설치된 밧줄 위를 성공적으로 타고 가면서 여유롭게 물구나무를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78년 칼은 또 다른 도전을 하나 계획했는데요. 당시 73세였던 칼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은퇴 전 기념으로 또 한 번의 밧줄 타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칼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위치해 있는 호텔인 콘다도 플라자 호텔의 빌딩 사이를 건너는 도전을 벌였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밧줄 타기를 시도했는데요. 높이는 약 37m 정도로 꽤 높았다고 합니다. 칼은 평소와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대만을 들고 조심스럽게 빌딩의 사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안전장치는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밧줄 중간을 건너던 도중 칼은 균형을 잃었고 평소 같았으면 금방 균형을 되찾았을 테지만 이날만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칼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와이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빌딩 사이에서 불어오던 강한 바람이 밧줄과 칼의 몸을 심하게 흔들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늘 비슷한 묘기를 선보였지만 이번엔 그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날 카메라에 담겼던 그날의 장면은 당시 미국의 ABC 뉴스 등지에서 그대로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마술사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사람 해리 후디니, 그의 특기는 바로 탈출 마술이었습니다. 밧줄이나 사슬 등으로 몸을 꽁꽁 묶은 다음 좁은 통 안에 들어가 통의 입구까지 전부 막아둔 뒤에 그 안에서 무사히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든가 혹은 물이 담긴 수조 속에 갇힌 채로 탈출하는 등 현재 많은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탈출 마술의 귀재였는데요. 이런 탈출 마술을 시도하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조 버루스 역시도 그런 마술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58년 미국에서 태어난 버루스는 원래 정원사로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마술에 입문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메이징 조라는 예명을 써서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범한 마술도 충분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흥미로운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 해답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탈출 마술이었다고 합니다. 버루스가 주로 했던 탈출 마술은 관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하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관을 사용함으로써 안에 들어간 자신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땅을 깊게 파고 그 안에 관을 넣은 다음 위에 흙을 덮어서 완전히 자신을 땅 속에 묻어버리고 그 뒤 땅 속에서 바깥으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루스는 이 마술을 종종 이웃들 앞에서 보여주거나 혹은 작은 공연 등에서 보여주기도 했다는 그의 예상대로 상당히 많은 이목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오리건주에서 열렸던 어느 마술 공연에서 이 트릭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던 버루스는 순식간에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어메이징 조라는 자신을 크게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루스는 재활센터를 설립할 기금을 마련 중이었는데요. 1990년 한 번 더 큰 기회를 잡게 됩니다. 프레스노 지역의 놀이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또 한 번 자신의 탈출 마술을 보여줄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마침 할로윈과 겹쳐서 열린 행사였던 데다가 장소가 놀이공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버루스는 여느 때와 같이 묻힐 장소를 미리 준비해뒀는데요. 이날 그가 묻힐 땅의 깊이는 약 2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흙만 덮을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시멘트를 함께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버루스의 관이 땅에 깊이 들어가자마자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삽으로 흙을 퍼넣은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와서 시멘트를 쏟아 넣었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문제없어 보이던 그때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버루스가 묻혀있던 땅속에서 관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그가 보여주던 마술에선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고 조수들과 주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는데요. 서둘러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도 퍼올렸지만 버루스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그는 순식간에 몸에 가해진 큰 압력으로 인한 흉부 압박 때문에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시멘트였습니다. 물과 섞은 시멘트를 부어넣는 바람에 무게가 가중되었고 하필이면 이날 땅도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흙의 무게만 해도 꽤 무거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하던 플라스틱 관은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아서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비극적인 그의 최후는 이날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다고 합니다.
위험한 도전들은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역시도 각자의 인생을 걸고 도전했던 것인 만큼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영상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무척 위험한 행위들인 만큼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에 담겼던 마지막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6월 8일에 올라왔던 한국의 기괴 사건 의문의 최후편입니다. 2008년 경기도 광주시 고속도로의 갓길, 이곳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에서 두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숨져있던 것은 당시 48세의 박모 씨, 그리고 조수석에 숨져있던 남성은 50세의 김모 씨. 아직 숨이 붙어있던 박 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오전 7시 40분경에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박 씨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것은 현장 도착 1시간 전 오전 6시 40분경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지만 불과 1시간여 만에 이렇게 숨진 것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신에서는 외상 흔적이 없었고 차량 내부의 바닥에서 토사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중에서 다수의 의약품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는 아마도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의 사인을 음독으로 추정했지만 남은 캔커피 안에선 어떤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경찰은 CCTV를 조사해 이들의 행적을 역추적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한 휴게소에 들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을 파악하는데요. 주유를 하고 있던 도중 김 씨가 웬 비닐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휴게소의 화장실을 살폈는데요. 이 화장실의 휴지통 안에서 미심쩍은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홍삼 음료 2개가 담겨있던 비닐봉투, 그리고 플라스틱 통 1개와 주사기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과 주사기 안에서 아주 소량의 하얀 가루가 검출되었는데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보통 이런 성분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적외선 분광 광도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도 도무지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숨진 두 사람의 혈액, 소변 등을 통해서 체성분을 검사해봤지만 역시 독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도 처음 보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조사는 미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가루가 혹시 천연독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천연독 성분은 검사해내기가 까다로웠는데 어쩌면 그래서 성분 검사가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조사팀이 소량의 가루를 실험용 쥐에게 투여해보니 놀랍게도 쥐가 3분도 채 안 되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박 씨의 구토물 중 일부를 물에 희석하여 쥐에게 투여했더니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국과수에서 이 가루의 정체를 밝혀내었는데 이 가루의 정체는 테트로도톡신, 이른바 보거의 독으로 유명한 그 테트로도톡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루의 정체가 바로 보거독이란 뜻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순도 높은 테트로도톡신을 그것도 가루 형태로 구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루 형태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용도 역시 실험용으로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걸 일반적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그냥 사업을 하던 자영업자 박 씨보다는 의사였던 김 씨가 구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김 씨의 행적을 조사하자 그가 사건 사흘 전에 이 약을 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브로커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주고 해외를 통해 이 약을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아마도 천연독이 검출이 어렵다는 점을 통해 김 씨가 박 씨의 목숨을 해치려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박 씨의 목숨만 노리면 되는데 어째서 김 씨까지 이 독에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의문점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것이 박 씨란 점이었습니다. 즉 김 씨가 모종의 원한이 있어 박 씨를 해치려 했다면 적어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나 시도했을 것이고 아직 운전을 해야 하는 박 씨에게 독을 먹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중독된 박 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의식을 잃거나 하면 당연히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김 씨 본인까지 위험해질 텐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은
골프는 아니고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관계자들은 이들이 골프를 치러 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들이 계획하던 골프는 총 10시간이 넘는 코스로 상당히 체력 소모가 심한 코스였다고 하는데요. 이 테트로도 톡신에는 진통, 마취 등의 효과가 있어서 이들이 이른바 피로회복 용도로 먹은 것이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독성이 무척 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 씨와 박 씨가 둘 다 중독된 것도 설명이 가능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그가 이 보거독의 맹독성을 몰랐을 리도 없고 더구나 가루 형태로 정제된 순수한 독이었던 만큼 소량도 치명적이란 사실 역시 몰랐을 리가 없단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피로를 덜기 위한 용도라고 해도 함부로 섭취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1년 5월 6일 오전 11시 50분경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하나 접수됩니다. 신고가 걸려온 것은 경북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이곳의 주차 관리원이던 A씨가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시신을 목격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이틀 전인 5월 4일 이후 목격된 적이 없는 어떤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바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윤기원 선수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주전 골키퍼였으며 사건 당시 겨우 23살밖에 안 된 젊은 선수였습니다. 그의 승용차 안에선 인화물질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역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타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경찰에서는 윤 씨의 사건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무척이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고 윤기원 선수는 살아생전 이런 징후가 전혀 없었고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조차 없었으며 금전 거래 등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남긴 유서 등도 전무한 상태였는데요. 특히나 전도 유망한 골키퍼를 맡고 있었던 그가 그런 선택을 벌일 리는 더더욱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된 장소 역시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고 윤기원 씨가 발견된 장소는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었습니다. 평소 이 주차장에는 주차 관리원이 3명이나 되고 주차된 차량을 전부 돌아가며 점검한 뒤 1시간 이상 주차된 차에는 스티커를 붙여뒀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숨진 윤 씨가 주차해둔 것을 관리원들이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원은 사건 이후에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에는 스티커가 단 한 장도 붙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거의 신고 직전에 주차된 셈이며 고 윤기원 선수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채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벌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들 중 하나가 여자친구와의 결별이었습니다. 고 윤기원 선수가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으며 이로 인해 심적으로 무척 괴로워했을 것이란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이별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자친구 쪽이 아니고 고 윤기원 선수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윤기원 선수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4월 말경에 지인에게 이런 연락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곧 축구를 관두고 그쪽으로 내려갈 테니 같이 일할 수 있게 자리 하나만 만들어 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스스로 이런 선택을 벌일 사람이 보낼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주전 골키퍼로서 전도 유망했던 선수가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나중에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고 윤기원 선수가 살아생전에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얘기인데요. 조폭들이 윤기원 선수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바로 K리그 승부조작 가담을 강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모 선수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조폭들과 다리를 놓았고 윤기원 선수에게도 이 마수가 뻗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 윤기원 선수는 용감하게 이 제안을 거절했고 단호한 윤기원 선수의 태도에 열이 뻗친 조폭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단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지속적인 협박에 괴로웠던 고 윤기원 선수는 선수 생활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K리그에서 전방위로 벌어졌던 승부조작 스캔들을 보면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른 2016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흐지부지하게 내사 종결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사 종결된 이유는 증거
증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승부 조작과 연관이 있다고 제기된 의혹도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윤기원 선수의 사건이 벌어진 5월 6일 이후인 5월 21일부터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과연 이것이 단순히 의혹일 뿐인가 하는 의문도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정말 의혹에서만 그칠 일이었을까요? 고 윤기원 선수의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예전 제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채널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듯 합니다. 2010년 청원군 오창읍에서 한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은박으로 된 돗자리가 돌에 눌려있는 것이었는데 위치상으로 너무 뜬금없는 곳이고 눈에도 확 띄었습니다. 등산객은 돗자리 밑에 뭐가 있나 싶어 돗자리를 걷었는데 그 밑에는 맨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 가운데에 줄이 거칠게 묶여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시신이 안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청주에 살던 41세의 최모 씨. 그는 건축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되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것은 2월 7일이었는데요. 최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것은 2월 3일이었으니 4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오창의 읍내에서 최 씨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최 씨의 시신은 기묘한 상태였습니다. 맨홀에 줄을 묶어 거기에 매달린 형태였는데 문제는 그의 양손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그것도 등 뒤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기도 힘든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살이 의심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이것을 최 씨가 혼자서 벌인 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가 단독적으로 벌인 일로 결론지은 이유는 도로의 CCTV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의 차가 원래 가야 할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차를 돌린 것이 확인되었고 마지막으로 최 씨의 모습이 잡힌 오창의 편의점 CCTV에도 최 씨 혼자만이 목격되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발견된 차량 안에서도 최 씨의 지문만 확인되어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은 경찰의 이런 결론에 반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점 CCTV에 잡혔던 영상 속 최 씨가 구두를 신었던 모습이 있던 것을 들어 반박했는데요. 이 구두는 최 씨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만 신던 것으로 아침에 나갈 때와는 다른 신발이었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혼자였다면 구두로 갈아 신을 리가 없는 만큼 화면에만 잡히지 않았을 뿐 틀림없이 누군가를 만났을 거란 뜻이었다네요. 두 번째로 최 씨의 차량 안에서 누군가의 안경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최 씨의 안경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안경은 부서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차에 탑승했었고 뭔가 몸싸움을 벌이다 안경이 부서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로 안경을 두고 차에서 내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 씨의 차가 변경했던 경로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도로의 CCTV를 재차 조회한 결과 아예 먼 곳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돌았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돌면서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만나 태워준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를 우회하는 동안 최 씨의 휴대폰 신호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은 나중에 부서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에서 언급되었던 차량 속에 부서진 안경과도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석연찮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장 의문이 되는 것은 최 씨가 사건을 결행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 기묘한 현장이었는데 그가 두 손을 그것도 등 뒤로 해서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맨홀에 줄까지 달고 매달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그리고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만약 정말 최 씨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쳐도 이렇게 기묘하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굳이 자신의 손까지 그것도 등 뒤로 해서 묶어놓는 번거로운 방법을 동원해 이런 기묘한 현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맨홀 위에 올려둔 돗자리와 그것을 눌러둔 돌, 이것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누군가의 눈에 띄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최대한 가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해석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타살과 혼합된 강요된 선택을 주장했는데요. 누군가가 이 사건이 타살인지 아닌지 혼란을 주기 위해 이런 기묘한 방법을 써서 사건을 벌였던 것입니다. 즉 최 씨에게 이런 행위를 벌이도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넣었으며 이에 못 이긴 최 씨가 사건에 말려들게 되면서 결국 이런 기묘한 형태의 현장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만약 최 씨가 혼자서 이런 선택을 벌였던 것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기묘한 방법을 쓸 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혼선을 주기 위한 시도이자 수단이었다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기묘한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건들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기도 하고 또 꼭 알고 싶기도 하는 그런 수상한 사건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고 윤기원 선수의 사건 같은 경우엔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수상한 최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6월 12일에 올라왔던 로스트 미디어 국군편입니다. 로스트 미디어란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거나 혹은 일부만 볼 수 있게 된 자료들을 뜻합니다. 또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들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한적 환경을 말하자면 역시 군대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대와 관련된 몇 가지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 국방부에서는 전군에 책을 한 권 보급하는데요. 책의 내용은 장병들의 대적관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정훈교육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느 국방부 작품들과는 좀 다르게 만화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책 안에 인기 아이돌 그룹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아이돌 그룹 핑클이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좋아하던 당시 그룹을 만화에 등장시켜서 좀 더 군인들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책을 완독하면서 다시 한번 주적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킨다는 취지였다네요. 그래서 전군에 보급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적. 제목이 참 길다고 생각이 들죠. 정말로 핑클의 멤버 4명이 전부 등장합니다. 만화의 그림체는 군 장병들에게 맞추기 위해 진지한 극화체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기묘한 점이 있었는데요. 핑클 멤버들의 모습이 도대체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극중 대사를 통해 누가 누구인지 설명은 나오는데 실제 멤버들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 달라서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페이지를 앞으로 다시 넘겨서 설명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네요. 작중에 등장하는 군인 캐릭터는 4명입니다. 육군을 대표하는 오개념 병장, 해군을 대표하는 정학도 상병, 해병대를 대표하는 김메달 2병, 공군을 대표하는 강정보 1병인데요. 이 작품을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에 따르면 이 4사람이 각 군을 대표하는 병사로서 핑클과 서로 데이트도 하고 주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중엔 방송에 출연해 퀴즈도 푼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퀴즈의 우승자는 옥주현 씨와 김메달 2병인데요. 늦었지만 두 분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정훈교육용으로 배포했던 자료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 가르치는 대적관 등의 개념이 꽤 잘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다시 출간해도 될 정도라고 하네요. 다만 자칫 딱딱해질 수도 있는 내용을 만화로 풀어낸 시도는 당시의 국방부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나름대로 파격적인 선택을 벌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예전에 모 방송에서도 이 책에 관해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만화가 출간되던 당시 핑클의 매니저를 맡고 있던 관계자가 정말 이 만화책의 실물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 풀어놓은 이야기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핑클 멤버들은 이 만화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말 핑클 멤버를 등장시킨다는 점 때문에 함부로 초상권 등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국방부에서 당시 소속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허락을 맡은 뒤에 만화를 제작했지만 정작 멤버들은 이 사실에 관해 몰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이 방송의 진행을 맡았던 패널 중에는 핑클의 멤버였던 이효리 씨 본인이 있었는데요.
정작 이효리 씨는 이 책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며 처음에는 이 책이 합성이나 가짜인 줄로 알았다가 방송 말미에 실제로 책이 존재했던 것을 보고 꽤 황당하기도 하고 또 재밌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만화 속 캐릭터들이 대체 누가 누구인지 본인조차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네요. 여담으로 이 방송이 방영된 시기가 2006년이었는데 이 책이 처음으로 보급된 것이 1999년도여서 그런지 당시 막 휴가를 나온 장병들에게 인터뷰해본 결과 장병들 역시도 이 만화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인터뷰여서 2006년도의 현역들에게는 생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군대 내부용으로 출판한 책이기도 하고 해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미디어 등에서 조금이나마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한국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군대 영화들과는 다르게 군대 내부의 이야기를 꽤 솔직하게 전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5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윤종빈 감독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소규모 자본으로 만든 졸업영화이자 독립영화인데요. 당시 군대 내부의 현실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가 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 또 얼굴을 알렸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하정우 씨인데요. 하정우 씨는 이 영화를 통해 신인상을 받기도 했고 또 리얼하게 극중 인물 유태정을 연기해서 관객들에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다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또 다른 캐릭터인 허지훈인데요.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 윤종빈 씨가 직접 맡았던 배역입니다. 그런데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군대 관련 영화는 사실 이 영화 하나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가 영화에 출연한 필모그래피를 보면 2003년도에 개봉한 마들렌이 그의 첫 영화 데뷔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1999년 이미 영화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 크레파스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하정우 씨는 군대 관련 영화를 10편 정도 찍었다고 하는데요. 크레파스가 사실상 진짜 영화 데뷔작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군복무 중에 촬영한 영화였다고 하네요. 이 영화 크레파스에 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대강적인 줄거리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데요. 하정우 씨 그리고 또 다른 배우 이종수 씨가 출연합니다. 이종수 씨는 극중 재벌가의 자제로 출연하고 반대로 하정우 씨는 조금 어려운 형편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종수의 캐릭터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를 본 하정우의 캐릭터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조언을 남깁니다. 나중에 이종수의 캐릭터는 행군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선임이었던 상병에게 구타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참지 못하고 결국 똑같이 주먹으로 되갚아주고는 처벌이 두려워져 탈영을 하게 됩니다. 도주를 하던 도중 자신을 찾으러 온 병사들에게 자수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켰던 선임 상병과 함께 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줄거리를 대강 적게 되었는데요. 군대 내부에서만 종종 보여줬던 작품이었다고 하니 영화에 관한 정보가 정말 너무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관한 대다수의 정보가 담긴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 크레파스에 관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 시절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보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쉽네요. 2008년 하정우 씨가 어느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영화 크레파스에 관한 언급이 짧게 나오긴 합니다. 당시까지도 군대에서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짚어보면 아마 2008년까지도 종종 보여주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역 시절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국방부 제작 만화도 그렇지만 이 영화를 공개적으로 구하거나 따로 감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또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사본들마저 사라지게 되면 영원히 로스트 미디어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군대 관련 로스트 미디어는 앞선 소재들과는 다르게 어두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일어난 범죄와 연관된 이야기여서 다크 로스트 미디어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듯 하네요. 여러분은 혹시 2014년에 군대에서 벌어졌던 28사단 의무병 가혹행위 사건에 관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더 널리 알려진 이름인 윤일병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확실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1993년생이던 당시 20세의 고 윤모 일병이 집단 구타 및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여러 은폐가 시도되었다가 나중에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이 사건에 가담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병사들만이 아닌 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가해자들은 생활관에서 회식을 하던 중 고 윤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의식을 잃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의 사실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 윤일병의 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몸 전체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부검 소견에 따르면 단순히 짧은 시간에 가해진 것이 아닌 지속적인 폭행이 확실히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 윤일병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 가해자는 이모 병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 이 병장은 고 윤일병이 집에 연락을 할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집에 알렸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했고, 또 혹시나 고 윤일병의 가족들이 면회를 하러 왔다가 가혹행위로 인해 몸에 남은 상처들이 보일 것을 우려하여 고 윤일병의 가족들에게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하사로 임관 중이던 유모 하사는 이런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예 묵인하고 방관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행위에는 가담을 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져서 군 간부가 병사들과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고 윤일병이 숨지기 전까지 작성하던 수첩이 그것입니다. 이 수첩 안에는 그동안 고 윤일병이 복무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일 등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가족들과 함께할 외박이라거나 면회 일정 등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록들 중에는 고 윤일병이 당했던 가혹행위 등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란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록들이 상당수 사라졌던 것입니다.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고 윤일병의 소지품까지 전부 꺼낸 다음 늘 가지고 다니던 이 수첩에서 문제가 될 내용을 발견한 뒤에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나중에 군 수사당국에서 쓰레기장을 조사하면서 고 윤일병의 수첩 중 사라진 일부를 확보했는데요. 가해자들에게 이에 관해서 물었지만 이들은 그저 고 윤일병에게 암기사항을 알려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혹행위로 비춰지게 될까봐 폐기한 것일 뿐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딘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는데요. 왜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고 윤일병이 숨진 과정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고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진술 역시 조작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수사 당국에서도 당연히 가해자들의 진술은 믿지 않았고 재차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기에 폐기를 시도했나 물었지만 이들은 같은 내용만 반복할 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하네요. 또한 이들이 폐기한 것은 수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고 윤일병의 관물대를 조사해서 생전에 작성했던 A4 용지 50여 장을 빼내기도 했고, 이모 병장이 후임병들로부터 받았던 반성문들과 가혹행위 도중 찢어진 고 윤일병의 러닝 셔츠들, 그리고 유하사가 고 윤일병의 구타에 가담하며 부서진 스탠드의 파편들까지도 전부 수거한 다음 완전히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수첩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어쩌면 가해자들이 밝혔던 그동안의 가혹행위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행위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던 말이 적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악행을 축소하려는 비겁한 마지막 시도를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고 윤일병이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는 비극적인 로스트 미디어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폐쇄적인 환경 특성상 여러 가지 로스트 미디어들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현재도 가끔씩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부분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지막 고 윤일병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은 정말 투명하게 밝혀져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스트 미디어 대한민국 국군 편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6월 15일에 올라왔던 전기의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들이 하나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어떤 의미에선 좋은 쪽으로 혹은 무서운 쪽으로도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어쩌면 전기의자가 아닐까 합니다. 오죽하면 널 전기의자에 보내겠다는 말이 관용어구처럼 정착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이 전기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기의자가 발명되기 전 미국의 주된 처벌 방법들 중에서도 널리 사용되던 방법 하나가 바로 교수형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옛날에는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 보니 이런 처벌 등을 공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과 처벌의 무서움도 깨닫게 하고 동시에 볼거리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여흥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형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벌이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실패하는 경우 죄수는 무척 고통스러워했고 2번, 3번 연거푸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처벌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경꾼들 중에는 이런 교수형이 실패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처벌 실패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며 점점 이런 처벌이 법의 집행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오히려 즐길거리 정도로 전락해버리게 되자 이런 형태의 처벌에 비판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886년 새로 선출된 뉴욕의 주지사였던 데이비드 힐은 보다 나은 처벌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처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좀 더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했는데요. 이 위원회에는 인권운동가였던 엘브리지 토마스 게리, 그리고 뉴욕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던 매튜 헤일, 마지막으로 알프레드 사우스윅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치과의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알프레드는 평소 자신이 생각해오던 획기적인 처벌 방법을 하나 제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와 발에 금속 전도체를 부착한 뒤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가 이런 방법을 떠올린 사연은 이렇습니다. 1870년대 후반에서 188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사고를 냈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외에 설치된 가로등이었는데요. 아크램프 혹은 아크라이트라고 불리던 이 가로등은 높은 수치의 전기를 사용했기에 실수로 이 가로등에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닿는 등의 사고가 벌어질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사례로 자주 이어졌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역시 신문 기사에서 이런 사례를 흔히 봤다고 하는데요. 1881년 8월 7일 뉴욕주의 버팔로에서 벌어진 어떤 사고는 한 번 더 알프레드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브러쉬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부두 노동자로 일하던 조지 레뮤얼 스미스는 그날 낮에 이 브러쉬 일렉트릭 컴퍼니의 공장 울타리를 우연히 손으로 잡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찌릿하고 따끔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던 것인데요. 아마도 공장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전기가 흘러나오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이 따끔한 느낌에서 기묘한 쾌감을 느꼈는지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다시 한번 이 공장을 몰래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장 안에 숨어 들어가서 대형 발전기의 몸체를 맨손으로 움켜쥐었는데요. 당연히 전기가 몸에 흘러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조지의 시신을 부검한 검시관이 참여했던 어느 학회에서 이 얘기를 직접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만지거나 닿았다가 벌어진 사고들과 조지의 사고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또한 외상조차 거의 남기지 않았는데요. 알프레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런 전기를 이용한 어떤 응용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전기의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를 도와줄 사람을 한 명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사였던 조지 에드워드 펠. 문제는 에드워드가 사형 반대론자였다는 것인데요. 그런 에드워드에게 알프레드는 전기의자가 지금껏 그 어떤 방법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며 구시대적인 처벌보다 훨씬 인도적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역시 사형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인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알프레드의 계획을 일단 도와주기로 합니다.
알프레드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처벌위원회와 함께 에드워드는 여러 가지 실험을 벌였는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실험을 할 수는 없었기에 이들은 길가를 떠도는 주인 없는 개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치 등을 알아냈는데 문제는 개들이 사람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이란 점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동물에게 실험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기 의자에 흐르게 될 전기가 교류여야 할지 직류여야 할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엄연히 전기 의자 역시도 법안으로 채택이 되려면 얼만큼의 전기가 흘러야 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교류와 직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의외의 복병이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조지 웨스팅하우스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이른바 전류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에디슨의 회사는 직류 전기를 취급하고 있었고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전기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은 전기 의자에 쓸 전기를 어떤 형태로 두느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에디슨은 이런 계획을 떠올립니다. 만약 전기 의자에 교류 전기가 채택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교류 전기는 처벌에나 이용되는 것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럼 자연스레 사람들이 직류를 선택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해롤드 브라운이란 엔지니어였습니다. 해롤드는 가로등 사고로 인한 사례들을 보면서 교류 시스템은 위험하다고 이를 반대해 왔었는데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아크램프 가로등 사고의 대부분이 교류 시스템으로 설치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류 전기를 반대하는 해롤드는 에디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이런 점에서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1888년 12월 해롤드는 알프레드 사우스윅을 포함한 처벌위원회 사람들과 에디슨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과 송아지를 포함한 큰 동물에게 실험을 벌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말과 송아지가 거의 15초 만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웨스팅하우스는 브라운이 에디슨과 손을 잡았다고 항변하며 교류가 채택되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지만 결국 전기 의자에는 교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에디슨의 계획이 통했던 셈이었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너무 설명이 길어지게 되어서 이 정도로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기의자가 만들어집니다. 최초로 전기의자를 사용한 집행인이 된 것은 에드윈 데이비스. 에드윈 역시도 이 전기의자의 제작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1897년 전기의자에 관한 특허를 허가받기도 했었다네요. 에드윈 데이비스는 집행인으로 지내는 동안 1890년부터 1914년 사이에 무려 240건의 처벌을 맡았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 전기의자 처벌이 집행된 죄수는 윌리엄 캐밀러란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원래는 윌리엄 대신 다른 죄수인 조셉 샤플로가 최초로 전기의자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종신형으로 바뀌면서 윌리엄이 첫 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아내의 목숨을 뺏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890년 8월 6일 처벌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전기의자는 그다지 결말이 좋지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관한 가운데 첫 전기의자형이 집행됐습니다. 윌리엄 캐밀러는 의외로 상당히 침착했다고 하는데요. 울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모습도 없이 자신이 준비가 되었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처음 전기의자에 사용될 전기는 1000볼트였는데요.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그 전날에도 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1000볼트를 사용한 실험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전기의자를 작동시키자마자 전류가 흘러나왔고 이 전기는 약 17초 동안 윌리엄의 몸을 통과했습니다. 윌리엄에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스위치를 끄고 그가 숨졌는가의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그를 검사했던 것은 에드워드 스피츠카란 의사였는데요. 에드워드는 윌리엄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여기서 참관인들은 윌리엄이 갑자기 숨을 쉬는 것을 목격합니다. 에드워드는 다시 급하게 윌리엄을 검사했는데요. 사실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고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집행인이었던 에드윈에게 스위치를 지체 없이 다시 켜야 된다고 급히 소리쳤는데요. 이어진 두 번째 시도에서는 그 두 배인 2000볼트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참관인들이 모인 방 안에 순식간에 연기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와 악취 모두 윌리엄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시간은 무려 8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참관인들에게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신문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이란 제안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집행된 이 최초의 처벌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 의자를 처음 제안했던 알프레드 사우스윅은 이제부터 인류는 더 진보된 문명 속에 사는 것이다란 찬사를 보냈지만 교류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차라리 도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란 날선 비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거듭해서 개조와 여러가지 방법을 거치면서 전기 의자는 나중에 여러 지역에서 처벌 수단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1897년에는 오하이오주에서, 1900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1906년에는 뉴저지, 1908년에는 버지니아에서 채택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 퍼져 26개 주에서 전기 의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 의자가 오랫동안 사용이 되다 보니 여러가지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최초로 전기 의자형을 받았던 여성은 마사 플레이스란 이름의 여성 범죄자였습니다. 그녀는 17살이었던 의붓딸의 목숨을 해친 혐의로 1899년 전기의자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마사 전에도 선고를 받은 여성 범죄자 2명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감형이 되어 전기의자 처벌을 피했고 세 번째로 선고를 받았던 마사가 결국 최초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처벌 과정은 일부에게만 공개가 되고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유출되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1928년 루스 스나이더의 집행 과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숨을 뺏은 혐의로 처벌이 집행되었는데 참관인들 중 한 명이었던 기자 톰 하워드가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서 이 과정을 촬영한 뒤에 뉴욕 데일리 뉴스지 일면 기사에 사진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큰 파장을 불러왔고 뉴욕 주는 소송을 걸었지만 톰 하워드와 신문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은 바로 조지 스틴이란 이름의 인물이었습니다. 처벌 당시 그는 겨우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조지는 2명의 소녀를 해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지며 재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이나 처벌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윌리 프랜시스는 1944년 어느 약사를 해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1946년에 전기의자형이 집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집행에서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집행 당시 집행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장비를 부착하지 않아서 전기가 부적절하게 흘러나간 것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프랜시스를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베르트랑 드블랑이었는데요.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을 또 한 번 전기 의자에 앉히겠다는 것은 부당하고 비정상적이란 것이 주된 반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947년 두 번째 집행에서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전기 의자에서 숨을 거둔 범죄자 중 가장 기묘한 인물은 바로 알버트 피쉬란 이름의 범죄자일 것입니다. 그는 악명 높은 사건 여러 개를 저지른 미치광이었는데요. 집행인이 자신의 몸에 전극을 꽂는 것을 직접 도와주는 등 아주 태연하게 전기의자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기의자 처벌도 1970년대부터 다른 처벌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리설 인젝션이라 불리는 주사 처벌입니다. 의외로 주사 처벌은 그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1888년 뉴욕의 의사 줄리어스 마운트 블레이어가 제안했었지만 도입이 늦어져 1970년대 중반에 채택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죄수들에게는 전기의자나 주사 둘 중 하나를 직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주사를 이용한 처벌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전기의자형을 허용하는 지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런 소송도 있었는데요. 전기의자형은 너무 오래된 방법이며 비인도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한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헌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비록 15초 내지 30초 이내의 짧은 시간의 집행이 끝나지만 그 시간조차 역시 비인도적인 과정 중 하나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서는 전기의자형이 합법임을 판결했다고 하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 의자는 좋든 나쁘든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사용된 전기 의자 처벌은 2020년에 집행된 사례뿐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전기 의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강력한 처벌의 심볼로서 남겨놓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처벌도구 전기 의자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6월 26일에 올라왔던 기괴한 소재를 사용한 게임들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게임을 즐기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재밌고 유쾌한 게임들부터 시작해서 좀 어둡고 무서운 게임들까지 장르가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게임들 중에서도 기묘한 소재나 혹은 실제 사건 등을 모티브로 하여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부적절한 게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실제 사건들에 관한 묘사나 설명이 나오는 만큼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도쿄의 지하철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도쿄 지하철 가스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각자 특정한 화학 물질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화학 물질은 공기 중에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물질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바쁜 아침 시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 봉투를 몰래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리는 식으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쿄 지하철 자체가 마비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지하철 직원을 비롯한 승객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만 수천 명이 넘어가는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대단한 충격을 불러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 사이비 종교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바로 옴질리교였습니다. 옴질리교의 교주는 그 유명한 아사하라 쇼코, 이 사건 역시도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지휘 아래 벌어진 일이었으며 이들은 1995년 이 사건을 벌이기 이전에도 이미 똑같은 물질을 사용해 비슷한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벌어진 마츠모토 가스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 건의 불법적인 사건을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아예 작정하고 큰일을 저질러서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벌어진 것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흡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범행을 벌였으니 당연히 들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아사하라 쇼코와 종교 간부들이 체포되었으며 옴질리교 자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몇 개월 후에 이런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카미쿠이시키 마을 이야기. 플레이어는 이 옴질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되어 이 마을 전체를 제어하고 조종하면서 나중에는 게임 속에서 실제로 지하철 가스 사건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반대로 사건을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멸망하는 아마겟돈 엔딩을 맞이하게 된다네요. 그럼 도대체 왜 카미쿠이시키 마을이 게임 제목이 되었을까요? 이 카미쿠이시키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으로서 일본의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옴질리교의 중심 활동지였으며 종교 센터를 비롯한 여러 시설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또한 앞서 말한 도쿄 지하철 사건의 주요 수단이었던 화학 물질 역시도 이곳에 위치한 건물 중 하나에서 생산됐습니다. 게임 안에는 특정한 날짜가 되면 벌어지는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이 이벤트들은 하나같이 전부 옴질리교가 벌였던 여러가지 범죄 및 사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황당한 전개들도 대단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실제 게임 속에서 아사하라 쇼코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욕조의 오른쪽을 보시면 조그맣게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그 밑으로 병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아사하라 쇼코가 목욕 중인 욕조의 물을 병에 나눠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체 이 지저분한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실제로 옴질리교의 전 신도가 폭로했던 것들 중 신도들에게 아사하라 쇼코의 목욕물을 돈을 받고 판매했던 것을 게임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 내보낸 것입니다. 이 목욕물은 치유 효과가 있다며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었고 이른바 기적의 연못이란 이름 등이 붙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게임의 발매일은 1995년 6월달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해 3월이었으니 3개월 만에 이런 게임이 발매된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내용면에서도 교주가 되어 마을 하나를 운영하며 실제 소재가 되었던 사건을 재현한다는 점 때문에 게임 주제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게임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해외 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바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이 게임의 제작자는 타케시 카나이, 카라사와 코우지 두 사람이며 옴질리교와 아사하라 쇼코를 풍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게임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는 못한데 통신 판매로만 판매가 되었으며 가격은 14,500엔이나 했다네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5만원 정도의 판매를 했던 셈이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또 다른 개발자가 한 명 더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시히사 쿠로사와입니다. 본명보다는 자신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가명인 까울룬 쿠로사와 혹은 코울룬 쿠로사와로 더 잘 알려져 있고 해피소프트란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작자 역시도 상당히 특이한 게임을 여럿 만들었는데요. 독재자를 패러디하기 위해 만든 고문 마스터, 또 중국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 만든 홍콩 97, 특히 이 홍콩 97이란 게임은 정신나간 게임성으로도 유명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게임을 리뷰한 영상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홍콩 97은 게임에서 패배할 시 나오는 게임 오버 장면에 실제 사고 현장의 장면을 사용하는 등 이 게임 못지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요시히사 쿠로사와는 게임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번에는 배급 및 유통만 담당했었다고 하네요. 옴질리교를 다룬 이 게임은 높은 가격 및 제한적인 판매 루트로 인해서 판매량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인터넷 등지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옴질리교의 선전용, 홍보용 게임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사실은 풍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재 자체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1993년 12월 9일 미국에서는 이례적인 청문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청문회의 주제는 바로 비디오 게임, 혹시 게임 발전 등을 위한 청문회였을까요? 물론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그런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의 주된 주제는 바로 게임의 폭력성. 이 청문회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게임 중 하나는 대전 액션 게임이었던 모탈 컴뱃이었는데요. 특히 상대방 캐릭터를 마지막에 잔혹하게 마무리 짓는 페이털리티 요소 등이 주된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청문회 다음 날에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발표된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드소프트의 대표작 둠이었는데요. 1993년 12월 10일에 처음으로 발표된 이 둠은 적을 처치할 때의 묘사 등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잔혹해서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 등을 이야기할 때 모탈 컴뱃 등과 함께 자주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둠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던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9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콜럼바인 고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둠 역시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콜럼바인 고교에 다니던 에릭 해리스, 딜런 클레볼드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고 수십 명의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까지 냈었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집을 조사하던 중 이들의 일기장과 홈페이지 등을 발견했는데 두 사람이 평소에 둠을 굉장히 즐겨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에릭 해리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자신들이 일으킬 그 무서운 사건이 그저 둠을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 적기도 했던 것이 밝혀지고, 또한 그가 둠의 맵을 제작하는 커뮤니티 등에서 꽤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해 둠이 한 번 더 조명을 받게 되면서 게임의 폭력성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둠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이 직접 맵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에릭 해리스 역시도 맵을 몇 개 제작했었는데 범행 이후에 잠시 화제가 되었지만 이내 사건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삭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에릭이 만든 맵이 아닌 다른 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맵이 하나 업로드되었는데요. 둠 2편을 기반으로 제작된 맵이었는데 맵의 이름은 콜럼바인 둠2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에릭 해리스가 만들었다가 사건 이후 삭제된 그의 맵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누가 처음 올렸는지 알려지지 않은 이 맵은 끔찍하게도 진짜 콜럼바인 고교 사건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사건의 주범이 되어서 현장 안에 들어가 그날의 범행을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그날의 범행을 게임을 통해 다시 한번 벌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기억에 상처를 준 잔혹한 사건을 그것도 범인의 시점에서 플레이한다는 발상은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생각 그 자체였는데요. 문제는 이 제작자가 너무나 맵을 충실하게 재현해서 실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넣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건물 외관, 내부, 그리고 여러 장소를 거의 그대로 구현했으며 게임 내부에 나오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할 뿐입니다. 이 맵은 처음에는 커뮤니티에서만 아름아름 알려지다가 나중에 가서야 넓게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둠의 맵을 제작하는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이 맵이 처음 올라온 사이트에서도 이를 인지하였는지 결국 이 맵을 공식적으로 삭제하고 업로드를 제한시켰습니다. 원래 둠은 맵에 나타나는 몬스터를 없애면서 복잡한 지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게임의 목적인데요. 이 맵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오직 사건의 재현, 그것도 범인의 시점에서 구현했던 데다가 목적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기에 논란과 더불어 게임성 자체 역시도 평가는 무척 좋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을 논할 때는 역시 2차 세계대전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치의 강제 억류 시설일 것입니다. 나치는 수백만 명의 인원을 시설에 격리시켜두고 여러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는 등 많은 희생자를 낳게 만든 희대의 전쟁 범죄를 벌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가 패망했음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들의 뒤를 잇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독일 내부만이 아니고 유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문제가 되는 게임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KZ 매니저라는 이름의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내 언어 등이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플레이어가 억류시설의 관리자가 되어 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게임이었는데요. 특히 게임 내에서 운영에 중점이 되는 것은 시설 내의 격리자 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조절은 보통 목숨을 뺏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런 격리자 조절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설의 평판이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격리자가 너무 적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게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손을 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격리자 조절이 이루어진 후에는 희생자를 따로 처리까지 해야만 했는데요. 이 작업에도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대신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격리자를 더 모아서 늘린 다음에 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운영 비용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게임 언어가 전부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플레이할 시에 언어 장벽이 좀 있는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타이쿤 혹은 시뮬레이션 장르인데 게임 컨셉이나 내용, 소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발자들도 당연히 이런 것에 관해 신경을 썼는지 진짜 자신들의 이름을 쓰는 대신 가명 등을 사용했고 개발사나 제작사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내세웠는데요. 도스, 윈도우, 코모도어 64 등의 플랫폼으로 발매가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시기는 1988년 정도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아마도 1989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1년 뉴욕타임즈에도 기사로 실리기도 했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문제를 눈치챈 사람들도 있던 것으로 보이네요. 독일 연방미디어 사무국에 의해서 유통 및 배포 금지를 당했지만 여러 경로 등을 통해서 생각보다 넓게 퍼졌던 듯합니다. 문제는 이 게임이 처음 말씀드린 카미쿠이시키 마을 게임과는 다르게 풍자나 비판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이런 시설의 관리자가 되는 경험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작자들도 이에 관해 찔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명을 사용해서 게임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게임 자체의 완성도 역시도 무척 떨어져서 언어와는 별개로 정말 재미는 없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논란이 되었던 여러 게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게임의 폭력성과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게임들은 이런 논쟁을 벗어나서 정말로 문제가 될 법한 게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소재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게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6월 29일에 올라왔던 악덕 다단계 산용산업 사건입니다. 다단계 사업, 이른바 피라미드 사업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피라미드 사업은 그다지 시선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다단계 업체 중에서도 국내 최초의 국산 다단계 업체로 알려진 산용산업, 그리고 이들이 낳은 희대의 사기꾼 2명에 관해 말해보려 합니다. 산용산업의 설립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에서 자생한 다단계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연쇄점이란 사업을 시작한 이가 있었습니다. 연쇄점이란 지금의 체인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본사가 존재하며 그 밑에 다수의 점포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연쇄점 사업을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람 중에는 유지광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유지광이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지광은 이른바 동대문 사단 그리고 이정재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한국 조폭계보의 원로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이정재 그리고 동대문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와해되면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유지광 역시도 다른 길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그가 눈을 돌렸던 곳이 바로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건너간 유지광은 제1계 출신 야쿠자를 통해서 야쿠자들이 벌이던 몇 가지 사업들에 관해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야쿠자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업체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연쇄점 사업도 있었습니다. 유 씨는 이 연쇄점 사업의 구조를 눈여겨본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연쇄점 사업본부를 차렸습니다. 생각보다 이 연쇄점 사업이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여러 곳에 지점을 내면서 약 200여 개의 연쇄점 사업을 운영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 중에는 유지광이 평소 총애하던 사람이자 연쇄점의 지부장을 맡고 있던 최모 씨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지광은 이 최 씨를 일본에 직접 데려가서 야쿠자 나가사키 구미의 두목과 만남을 갖도록 주선해줍니다. 이 나가사키 구미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단계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운영하던 업체의 이름은 바로 재팬라이프란 곳이었습니다. 이 재팬라이프에서 판매 중인 물건은 자석으로 된 물건들이었는데요. 자석이 들어간 담요인 자석료, 그리고 자석 귀걸이 등이었습니다. 나가사키 구미는 일본 시장으로만 만족하고 싶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들은 최 씨에게 한국에도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당연히 최 씨에게도 섭섭하지 않게 이른바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일하던 유 씨를 제치고 최 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 씨도 나가사키 구미의 제안이 탐이 나기는 했지만 의리상 어쨌든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1988년 유지광이 심근경색으로 인해 눈을 감게 되면서 연쇄점 사업의 주인이 공석이 되었던 것인데요. 유지광이 아끼던 인물이자 사실상 오른팔이었던 최 씨가 자연스럽게 공석을 차지하며 연쇄점 사업의 주인이 되었고, 연쇄점 사업을 차지한 최 씨는 나가사키 구미와 연락을 취해서 연쇄점 사업을 재팬라이프 코리아로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재팬라이프 코리아는 산용산업으로 알려지게 되고 바로 이 산용산업이 국내 다단계 업계의 시초가 됩니다. 이 산용산업의 주요 판매 물품은 말씀드렸던 자석 제품들, 자석료와 자석 귀걸이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들이 판매자가 될 사람들을 끌어들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A란 사람이 약 270만원을 주고 자석료를 하나 사면 회원이 되고, A가 또 다른 사람인 B에게 산용산업을 소개해준 다음 B가 A를 통해 자석료를 구매하면 A는 15%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B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석료를 팔게 되면 똑같이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4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A는 일반 회원에서 에이전트 직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점점 성과가 좋아지면 대리점 하나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리점들의 팀장, 이른바 총판직에 오르면 굳이 본인이 나서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회원들의 영업을 통해 수수료를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고 하니 이에 혹한 많은 사람들이 산용산업에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산용산업은 판매직에 지원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몇 달 동안 강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합숙을 하는 등 거의 세뇌 수준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매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 승진을 위해서 사실 본인이 비싼 자석료를 몇 개씩이나 구매하고선 가상의 회원을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퇴직금이나 월급을 모아서 이곳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는 금방 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진급
진급은 어려워졌고 그마저도 물건조차 제대로 오지 않거나 혹은 상태가 좋지 못한 불량품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대리점을 약속하던 본사의 약속 역시도 거짓이었습니다. 대리점을 낼 때 본사에서 돈을 내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을 내려면 직접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 본인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황당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자석류나 자석 귀걸이 등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제품의 불량을 신고하기 위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직접 고객의 집으로 직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이렇게 파견된 직원이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고객에게 문제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직원들은 고객이 제품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납득을 할 때까지 나가지 않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친 고객들은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야만 했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서야 직원들은 돌아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런 주먹구구식의 일처리도 사실상 이 사업이 원래 야쿠자들의 사업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건너올 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산융산업의 문제는 나중에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사장인 최 씨가 구속을 당하고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옥중에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산융산업 본사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산융산업을 물려받았던 것은 산융산업의 위장계열사 사장을 맡던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 역시도 산융산업을 물려받아서 하던 대로 비슷하게 다단계업을 꾸려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던 1992년 4월에 산융산업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이들이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융산업이 벌인 횡포 역시 밝혀지는데요. 이들이 팔던 140만원 내지 최대 270만원에 달하는 자석류는 사실 원가 40만원밖에 안 하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상태가 안 좋은 것의 원가는 겨우 20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냈지만 매출액을 속여서 신고하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산융산업이란 이름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자 1993년 숭민코리아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여러 분야로 사업을 넓히면서 나중에는 숭민그룹이 되었습니다. 혹은 줄여서 영어 약자 SMK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숭민그룹은 당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런 일환들 중에는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여러 스포츠협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보내고 직접 스포츠 업계에 뛰어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벌인 마케팅 중에는 이른바 애국 마케팅도 있었는데요. 해외 다단계 이용 말고 국산 다단계 이용해서 애국하자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내용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90년대 후반 터졌던 IMF 사태는 국가적으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숭민그룹에는 호재가 되었던 사태였습니다. 졸지에 강제로 퇴직을 당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다단계에 뛰어들면서 숭민그룹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숭민그룹 역시도 경영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룹 회장이었던 이 씨 역시도 2002년도에 사기 및 갈취 혐의 등으로 피소가 되어 구속을 당하게 되고 이때 숭민그룹이 한번 크게 휘청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단계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숭민그룹은 이런저런 악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끝에 2004년 부도를 내고 도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숭민그룹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이런 비극적인 다단계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숭민그룹의 이 회장이 산융산업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이 회장의 밑에서 일을 좀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 회장이 산융산업의 사장이 되었을 때 그의 오른팔로 일하며 함께 회사를 키웠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사기꾼들인 주수도 그리고 조이팔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산융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다단계라는 것의 개념에 관해서 배우게 되고 이 회장과 함께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화법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돌려 말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조금씩 거물 사기꾼이 될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아주 큰 사건들을 터뜨립니다.
주수도는 원래 학원 강사로 이름을 좀 날렸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중퇴했다고 하지만 검증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수도는 학원 강사로도 일하기도 했었고 자기가 직접 학원을 차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치인과 인연이 트게 되면서 정치 쪽으로도 발을 들여보려 했지만 크게 어긋나게 되며 가진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수도 본인이 밝힌 이력들 자체가 워낙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궁하던 그가 취직을 한 곳이 바로 산용산업, 주 씨는 당시 위장계열사 사장을 맡던 이 씨의 밑에서 영업을 배우고 나중에는 영업부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시간이 흐른 뒤 숙민그룹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자신도 나중에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물론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또 다른 다단계였습니다. 주 씨가 초기에 차렸던 다단계 업체는 좀 특이한 업종이었습니다. 일영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는데 이들이 판매하는 품목은 다름 아닌 컴퓨터였습니다. 한창 컴퓨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었으니 주 씨 나름대로는 꽤 머리를 굴렸던 셈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다단계는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단계 사업은 원래 원가가 아주 싼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인데 컴퓨터는 그런 점에선 좋은 상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가도 그렇고 또 독점력이 좋은 상품도 아니었으니 다른 좋은 회사 컴퓨터나 본인이 직접 만드는 조립 컴퓨터를 놔두고 굳이 비싼 주씨 회사의 컴퓨터를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주수도는 이렇게 한번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 회사가 바로 그 주수도의 악명 높은 JU 네트워크입니다. JU 네트워크가 내세운 다단계 방법은 꽤 참신했는데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이란 이름을 내걸은 방식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 자체가 판매가 된다는 개념으로 소비만 해도 250%의 수당을 준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연매출 조 단위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다단계 업체로서는 상당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말로 제품을 소비만 해도 배당금이 돌아갔으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JU 네트워크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회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다른 회원들의 가입비 등을 통해 메꾸는 쉽게 말해 돌려막기식의 운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단계의 탈을 쓴 폰지 사기였던 셈이었습니다. 나중에 점점 회사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자 주 씨는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리조트 사업을 한다며 제주도에 땅을 구입하기도 하고 수십 년 전에 광맥이 끊겨서 폐쇄가 되어버린 금광을 큰 돈을 주고 사들여 여러 방법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가 실패로 돌아간 투자였다고 합니다. 주수도가 벌였던 다단계 및 사기 피해 금액은 약 2조 원대, 그는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는데요.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도 자기 측근과 지인들을 이용해 또 다른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과정에서 천억대의 금액을 챙긴 것까지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2020년에 징역 10년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조이팔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두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BMC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는데요. BMC는 영어로 빅 마운틴 컴퍼니의 약자로 큰 산과 같은 회사란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저지른 사기는 다단계 사업보다는 오히려 폰지 사기에 더 가까운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조이팔의 회사는 명목상 의료기구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말은 임대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역렌탈 사업 개념이었는데요. 이 역렌탈 사업은 구매자가 의료기구를 구매하면 그 구매된 의료기구를 조이팔의 회사가 다른 곳에 임대해주고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이팔이 상당히 머리를 잘 썼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의료기구다 보니까 구매자들은 비싼 가격이어도 선뜻 의심을 하지 않았고 자기가 구매한 기구를 다른 곳에 임대해줘서 수익을 낸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생소한 시스템이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또 임대 수수료 역시도 35%로 꽤 높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수익 임대료란 말로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그는 여기서 교묘하게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가진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간혹 회원들 중에는 지역마다 다른 이름 때문에 자기가 계약할 때 조이팔 회사에 또 속는 줄도 모르고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하네요. 조이팔은 나중에 취급하는 상품을 의료기구뿐만이 아닌 찜질방 등으로 확대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실제로 초반에 배당금이 돌아가긴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임대 비용이 그만큼 나온 건 아니고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기구를 구매한 회원의 돈을 떼어주는 돌려막기 폰지 사기 형태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배당금이 늦어져도 의심하는 회원들은 적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그동안 받았던 배당금이 꽤 고수익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조이팔을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이팔은 유명 인사들까지 섭외해 홍보에 활용해서 투자자, 회원들의 의심을 공들여 지우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조이팔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도망칠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치밀하게 계획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쪽에도 인맥을 형성해 놓으면서 수사망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노력까지도 벌였는데요. 2008년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전산 자료를 파기하고 현금으로 미리 준비한 개인 자산을 들고 달아납니다. 그해 12월 그는 중국으로 밀항해 완전히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요. 조이팔로 인해 벌어진 피해 금액은 대구와 부산 지역만 약 1조 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약 1조 2천억,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땐 최소 4조 원대로 추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는데요. 밀항에 성공한 조이팔은 중국에서 호화 생활을 벌였다고 합니다. 조이팔하면 역시 그의 죽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2012년 5월 경찰에서는 조이팔이 숨졌음을 발표합니다. 그가 이미 2011년 12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동영상까지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동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더 품게 됩니다. 조이팔이 안치되어 있던 관은 보통의 관과는 다르게 투명했는데 굳이 투명한 관을 써서 조이팔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그가 숨졌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두에게 제발 믿어달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말한 숨진 시기도 각자 달랐는데요. 조이팔의 오른팔이었던 강모 씨는 2011년 12월로 말했지만 그의 피해자들이 조이팔이 묵었던 호텔에 문의하자 2011년 12월에 한국인이 숨진 일은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조이팔의 아들은 2011년 11월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숨진 시기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도 말이 다르고 호텔에서는 아예 해당 시기의 사실 자체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가 다르고 혹은 아예 그런 사실조차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던 것일까요? 피해자 모임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이팔은 2008년부터 이미 도주를 계획하고 중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쪽에 땅도 사두고 공장도 지어두고 하면서 도피하고 그곳에서 오래 지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이팔을 중국에서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여럿 들려오면서 조이팔이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여전히 그의 행방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로 조폭부터 시작해서 조 단위의 피해 금액까지 만든 희대의 사기꾼 2명을 탄생시킨 산용산업, 물론 다단계 사업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자생한 최초의 다단계 업체라는 점과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끝없는 범죄를 만들어낸 것이 정말 전설의 악덕 다단계란 수식어가 아깝지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업체 산용산업 이야기였습니다. 저번 달 몰아보기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폭염주의보까지 자주 발령되네요. 더위 드시거나 다치지 않으시도록 늘 조심하시고 이번 달도 건강한 한 달 보내셨으면 합니다. 6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